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한 여자의 기록입니다.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그날, 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히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모두 모인 단체 채팅방에 올렸을 때, 비로소 길고 길었던 제 복수는 끝을 맺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강남의 초고층 빌딩 42층 회의실을 나섰을 때, 복도 끝에 디지털 시계는 정확히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잠들지 않는 거대한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죠. 발밑으로 길게 이어진 차들의 불빛은 마치 멈추지 않고 흐르는 빛의 강물 같았습니다. 저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지난 2달간 여의도 금융지구의 새로운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는 제 모든 시간을 집어삼켰습니다. 매일 동트기 전에 집을 나서 딸아이가 잠든 후에야 돌아오는 생활의 연속이었죠. 제 뒤를 따라오던 윤 비서가 개인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프로젝트가 끝났네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비서도 고생 많았어요. 며칠 푹 쉬어요.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켜자 수십 개의 알림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업무 관련 메시지, 은행 알림,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하나의 결제 문자. 청담동 레스토랑 라 시크릿 가든에서 280영원 결제. 제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카드는 제가 남편 도준에게 생활비와 비상시에 사용하라고 준 가족 카드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액 결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도록 설정해 두었죠. 저는 그 글자들을 몇 초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라 시크릿 가든, 그곳을 알았습니다. 연인들의 프로포즈 장소로 유명한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레스토랑 중 하나였죠. 이 지난주 윤 비서가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며 올린 사진의 배경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 비서, 지난주 남자친구랑 갔던 곳 말이야. 윤 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라 시크릿 가든 말씀이시죠? 팀장님, 정말 꿈만 같은 곳이에요. 온통 촛불이랑 꽃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사진도 정말 예쁘게 나오고요.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인 것만 빼면요. 그러더니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 혹시 박서기관님이랑 데이트하시게요? 저는 따라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물어봤어요. 하지만 심장은 이유 없이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도준 씨가 그곳에 왜 갔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올해 39인 저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에서 최연소 여성 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했죠. 성공적인 커리어, 강남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 아파트, 그리고 무엇보다 자상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 10년의 연애와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가난한 대학생일 때부터 도준 씨는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언성을 높인 적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었죠. 그 생각을 하니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이 너무 과했나 봐. 이제 망상까지 하는구나.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설 때 우리 집 거실 창으로 새어 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도준 씨가 젖은 머리를 털며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지혜야, 왔어.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의 어깨에 고개를 묻자
10년 동안 익숙해진 그의 샴푸 향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을 지배하던 불안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는 오늘 아빠랑 온종일 놀이터에서 살았더니 피곤했는지 일찍 잠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온해서 방금 전까지 남편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아, 맞다. 오늘 시크릿 가든에는 무슨 일로 갔어요? 머리를 닦던 도준 씨의 손이 아주 잠시 0.5초 정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죠. 아차, 깜빡하고 말을 못했네. 그는 제게 물을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부산에 사는 당신 동생 지아. 서울로 학회 때문에 올라왔었잖아. 솜이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들렀기에 저녁 사준 거야. 지아가요. 응. 그 레스토랑이 그렇게 유명한 곳인 줄은 몰랐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구나. 제 친동생 지아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정말 오랜만에 서울에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심을 한 거야? 도준 씨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삐쳤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삐치긴요. 내 돈 쓴 건데.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쳤습니다.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지. 도준 씨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처럼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우리 지혜, 마음도 예쁘지.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남자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겠어. 저녁을 먹고 저는 지아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소미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아이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최근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게 틀림없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2달 만에 처음으로 일 걱정 없이 남편의 곁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나 내일 하루 쉬어요. 도준 씨가 돌아봤습니다. 정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서 그가 몇 초간 말이 없다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지혜야, 나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잘까? 제 마음속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저를 자책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까지 돌봤으니 피곤한 게 당연하지. 제가 등을 돌리자 도준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아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앞으로는 내가 가정에 더 신경 쓸게. 당신도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남편이 곁에 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딸아이의 옷장에 걸린 작은 원피스 한 벌 때문에 저의 20년 믿음이 첫 번째 균열을 일으키게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지난 2달간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온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자 저는 몇 번 눈을 깜빡인 후에야 완전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옆자리에 손을 뻗었지만 차갑게 식은 시트만이 저를 맞았습니다. 도준 씨는 벌써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프로그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아빠 손에 이끌려 유치원에 갔을 시간이지만 오늘 제가 쉬는 날이라 직접 데려다 주기로 어젯밤에 이야기해 두었죠. 몸을 일으키자 침대 머리맡 테이블에 놓인 우유 한 잔과 작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명필인 도준 씨의 글씨체였습니다. 지혜야, 더 자.
아침으로 전복죽 끓여놨어. 꼭 챙겨 먹고. 글씨 아래에는 작은 하트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딸아이 소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곰 인형을 껴안고 짧은 다리를 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자다 깬 머리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죠. 저를 보자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저는 아이의 눈에서 스치는 아주 미세한 놀라움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써 자연스럽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쉬는 날. 우리 소미. 엄마가 유치원 데려다 줄게요. 아이는 몇 번 눈을 깜빡이더니 다시 고개를 숙여 곰 인형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는 회사 가셨지. 저는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공주님, 엄마가 예쁜 옷 입혀줄게요. 저는 소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옷장은 언제나 저보다 도준 씨가 더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색깔별로, 종류별로 옷들이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죠. 저는 원피스를 하나씩 꺼내 보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주, 어떤 옷 입을까? 아이는 눈을 비비더니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제가 아이의 손끝을 따라가 보니 왼쪽 구석에 걸린 작은 흑백 체크무늬 원피스였습니다. 제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옷이 무척이나 낯이 익었습니다. 아주 익숙했습니다. 원피스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맞다. 어젯밤 지아가 올린 사진 속에서 소미가 입고 있던 바로 그 원피스였습니다. 저는 그 옷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직접 백화점에 가서 사준 옷이었으니까요. 저는 소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소미야, 이 옷은 어제 입었잖아. 아이가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입었잖아. 엄마가 사진에서 봤는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아이는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소미야, 왜 그래? 아이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관심 없잖아.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말을 마치자마자 아이는 와앙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몇 초가 흐른 뒤에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어. 우리 소미, 미안해.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아이는 겨우 울음을 그쳤습니다. 유치원으로 가는 내내 아이는 저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곰인형만 껴안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쿡쿡 쑤셨습니다. 어쩌면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팀장이 된 이후로 제 시간의 대부분은 회사에 속해 있었습니다. 도준 씨는 늘 말했죠. 걱정 말고 당신의 커리어를 쌓으라고. 집안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때는 그런 남편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잊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유치원 문 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고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제가 소미 엄마예요. 선생님은 몇 초간 저를 바라보다가 아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에는 아버님께서만 오셔서 제가 미처 못 알아봤네요. 누군가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는 제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옷소매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교실로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차로 돌아온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꾸만 아까 그 원피스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아의 SNS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소미는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제 시선이 한 곳에 배섰습니다. 원피스는 분명 같은 원피스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옷깃에 달린 작은 리본, 사진 속의 리본은 분명 붉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옷장에서 꺼냈던 원피스의 리본은 흰색이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그리고 몇십 초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미의 방으로 달려가 옷장을 열고 모든 옷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1분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의 그 원피스는 옷장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사진이 어제 찍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혹은 똑같이 생긴 다른 원피스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예전 사진을 써야 했을까? 왜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 목이 바싹 타들어오고 머릿속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어제 지아와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면 도준 씨는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걸까? 만약 도준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저는 딸아이의 옷더미 한가운데에 앉아 방 전체가 빙빙 도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아주 천천히 머릿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은 때로 이상할 정도로 정확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정말로 무언가가 궤도를 이탈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도준 씨의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게 할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 오전 딸아이의 방에 어지럽게 널린 옷들 한가운데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지만 저는 쉽사리 몸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두 다리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단단히 붙어버린 듯했고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 서로 부딪혔습니다. 불과 하룻밤 전까지만 해도 남편을 의심한 제 자신을 자책했었는데 아이의 작은 원피스 한 벌 때문에 제가 억지로 믿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선명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동생 지아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진이 대체 언제 찍은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무언가 숨겨진 사실이 있다면 제 섣부른 질문은 상대를 경계하게 만들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 물 한 컵을 따랐습니다. 겨우 한 모금을 마셨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도준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지혜야, 아침은 먹었어. 저는 물컵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가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잘 됐네, 푹 쉬어. 지난 몇 달간 당신 정말 기계처럼 일했잖아.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도준 씨, 응? 어제 지하 몇 시쯤 만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짧아서 예전 같았으면 결코 알아채지 못했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왜? 저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도준 씨가 웃었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래? 좀 이상하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마 쉬는 날이라 한가해서 그런가 봐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어제 그의 동료가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도준 씨가 어제 오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2시간 조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정상 퇴근 시간은 5시, 그렇다면 정확히 3시에 퇴근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너무나 완벽한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찜찜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도준 씨의 사무실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백화점 지하에서 고급 과일과 베이커리 세트를 몇 상자 산 뒤 그의 직장이 있는 서초동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가 일하는 곳은 국가기관이었습니다. 건물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몇몇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재수 씨 아니세요? 박서기관님 찾아오셨어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들렀어요. 도준 씨의 동료들은 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은 덕도 있었고, 제가 명절이나 특별한 날마다 잊지 않고 선물을 챙긴 덕도 있었습니다. 입구 근처에 앉아있던 한 여자 주무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서기관님은 정말 복 받으셨다니까. 아내분이 이렇게 능력 있고 예쁘시기까지 하니. 저는 웃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준 씨는 어디 갔나요? 아, 지금 자료 출력하러 인쇄실에 가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책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한 여자의 기록입니다.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그날, 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히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모두 모인 단체 채팅방에 올렸을 때, 비로소 길고 길었던 제 복수는 끝을 맺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강남의 초고층 빌딩 42층 회의실을 나섰을 때, 복도 끝에 디지털 시계는 정확히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잠들지 않는 거대한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죠. 발밑으로 길게 이어진 차들의 불빛은 마치 멈추지 않고 흐르는 빛의 강물 같았습니다. 저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지난 2달간 여의도 금융지구의 새로운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는 제 모든 시간을 집어삼켰습니다. 매일 동트기 전에 집을 나서 딸아이가 잠든 후에야 돌아오는 생활의 연속이었죠. 제 뒤를 따라오던 윤 비서가 개인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프로젝트가 끝났네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비서도 고생 많았어요. 며칠 푹 쉬어요.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켜자 수십 개의 알림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업무 관련 메시지, 은행 알림,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하나의 결제 문자. 청담동 레스토랑 라 시크릿 가든에서 280영원 결제. 제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카드는 제가 남편 도준에게 생활비와 비상시에 사용하라고 준 가족 카드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액 결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도록 설정해 두었죠. 저는 그 글자들을 몇 초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라 시크릿 가든,
그곳을 알았습니다. 연인들의 프로포즈 장소로 유명한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레스토랑 중 하나였죠. 1. 이 지난주 윤 비서가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며 올린 사진의 배경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 비서, 지난주 남자친구랑 갔던 곳 말이야. 윤 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라 시크릿 가든 말씀이시죠? 팀장님, 정말 꿈만 같은 곳이에요. 온통 촛불이랑 꽃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사진도 정말 예쁘게 나오고요.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인 것만 빼면요. 그러더니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 혹시 박서기관님이랑 데이트하시게요? 저는 따라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물어봤어요. 하지만 심장은 이유 없이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도준 씨가 그곳에 왜 갔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올해 39인 저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에서 최연소 여성 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했죠. 성공적인 커리어, 강남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 아파트, 그리고 무엇보다 자상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 10년의 연애와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가난한 대학생일 때부터 도준 씨는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언성을 높인 적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었죠. 그 생각을 하니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이 너무 과했나 봐. 이제 망상까지 하는구나.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설 때 우리 집 거실창으로 새어 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도준 씨가 젖은 머리를 털며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지혜야, 왔어.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의 어깨에 고개를 묻자 10년 동안 익숙해진 그의 샴푸 향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을 지배하던 불안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는 오늘 아빠랑 온종일 놀이터에서 살았더니 피곤했는지 일찍 잠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온해서 방금 전까지 남편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아, 맞다. 오늘 나 시크릿 가든에는 무슨 일로 갔어요? 머리를 닦던 도준 씨의 손이 아주 잠시 0.5초 정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죠. 아차, 깜빡하고 말을 못했네. 그는 제게 물을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부산에 사는 당신 동생 지아. 서울로 학회 때문에 올라왔었잖아. 솜이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들렀기에 저녁 사준 거야. 지아가요. 응. 그 레스토랑이 그렇게 유명한 곳인 줄은 몰랐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구나. 제 친동생 지아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정말 오랜만에 서울에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심을 한 거야? 도준 씨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삐쳤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삐치긴요. 내 돈 쓴 건데.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쳤습니다.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지. 도준 씨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처럼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우리 지혜, 마음도 예쁘지.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남자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겠어. 저녁을 먹고 저는 지아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소미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아이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최근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게 틀림없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2달 만에 처음으로 일 걱정 없이 남편의 곁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나 내일 하루 쉬어요. 도준 씨가 돌아봤습니다. 정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서 그가 몇 초간 말이 없다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지혜야, 나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잘까? 제 마음속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저를 자책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까지 돌봤으니 피곤한 게 당연하지. 제가 등을 돌리자 도준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아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앞으로는 내가 가정에 더 신경 쓸게. 당신도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남편이 곁에 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딸아이의 옷장에 걸린 작은 원피스 한 벌 때문에 저의 20년 믿음이 첫 번째 균열을 일으키게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지난 2달간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온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자 저는 몇 번 눈을 깜빡인 후에야 완전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옆자리에 손을 뻗었지만 차갑게 식은 시트만이 저를 맞았습니다. 도준 씨는 벌써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프로그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아빠 손에 이끌려 유치원에 갔을 시간이지만 오늘 제가 쉬는 날이라 직접 데려다 주기로 어젯밤에 이야기해 두었죠. 몸을 일으키자 침대 머리맡 테이블에 놓인 우유 한 잔과 작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명필인 도준 씨의 글씨체였습니다. 지혜야, 더 자. 아침으로 전복죽 끓여놨어. 꼭 챙겨 먹고. 글씨 아래에는 작은 하트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딸아이 소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곰 인형을 껴안고 짧은 다리를 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자다 깬 머리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죠. 저를 보자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저는 아이의 눈에서 스치는 아주 미세한 놀라움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써 자연스럽게 웃으며 2팔을 벌렸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쉬는 날. 우리 소미. 엄마가 유치원 데려다 줄게요. 아이는 몇 번 눈을 깜빡이더니 다시 고개를 숙여 곰인형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는 회사 가셨지. 저는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공주님 엄마가 예쁜 옷 입혀줄게요. 저는 소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옷장은 언제나 저보다 도준 씨가 더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색깔별로, 종류별로 옷들이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죠. 저는 원피스를 하나씩 꺼내 보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주 어떤 옷 입을까? 아이는 눈을 비비더니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제가 아이의 손끝을 따라가 보니 왼쪽 구석에 걸린 작은 흑백 체크무늬 원피스였습니다. 제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옷이 무척이나 낯이 익었습니다. 아주 익숙했습니다. 원피스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맞다. 어젯밤 지아가 올린 사진 속에서 소미가 입고 있던 바로 그 원피스였습니다. 저는 그 옷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직접 백화점에 가서 사준 옷이었으니까요. 저는 소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소미야,
이 옷은 어제 입었잖아. 아이가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입었잖아. 엄마가 사진에서 봤는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이는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소미야, 왜 그래? 아이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관심 없잖아.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말을 마치자마자 아이는 와앙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몇 초가 흐른 뒤에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어. 우리 소미, 미안해.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아이는 겨우 울음을 그쳤습니다. 유치원으로 가는 내내 아이는 저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곰인형만 껴안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쿡쿡 쑤셨습니다. 어쩌면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팀장이 된 이후로 제 시간의 대부분은 회사에 속해 있었습니다. 도준 씨는 늘 말했죠. 걱정 말고 당신의 커리어를 쌓으라고. 집안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때는 그런 남편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잊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유치원 문 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고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제가 소미 엄마예요. 선생님은 몇 초간 저를 바라보다가 아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에는 아버님께서만 오셔서 제가 미처 못 알아봤네요. 누군가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는 제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옷소매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교실로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차로 돌아온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꾸만 아까 그 원피스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아의 SNS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소미는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제 시선이 한 곳에 배섰습니다. 원피스는 분명 같은 원피스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옷깃에 달린 작은 리본, 사진 속의 리본은 분명 붉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옷장에서 꺼냈던 원피스의 리본은 흰색이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그리고 몇십 초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미의 방으로 달려가 옷장을 열고 모든 옷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1분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의 그 원피스는 옷장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사진이 어제 찍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혹은 똑같이 생긴 다른 원피스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예전 사진을 써야 했을까? 왜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 목이 바싹 타들어오고 머릿속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어제 지아와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면 도준 씨는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걸까? 만약 도준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저는 딸아이의 옷더미 한가운데에 앉아 방 전체가 빙빙 도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아주 천천히 머릿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은 때로 이상할 정도로 정확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정말로 무언가가 궤도를 이탈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도준 씨의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게 할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 오전 딸아이의 방에 어지럽게 널린 옷들 한가운데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지만 저는 쉽사리 몸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두 다리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단단히 붙어버린 듯했고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 서로 부딪혔습니다. 불과 하룻밤 전까지만 해도 남편을 의심한 제 자신을 자책했었는데 아이의 작은 원피스 한 벌 때문에 제가 억지로 믿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선명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동생 지아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진이 대체 언제 찍은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무언가 숨겨진 사실이 있다면 제 섣부른 질문은 상대를 경계하게 만들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 물 한 컵을 따랐습니다. 겨우 한 모금을 마셨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도준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지혜야, 아침은 먹었어. 저는 물컵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가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잘 됐네, 푹 쉬어. 지난 몇 달간 당신 정말 기계처럼 일했잖아.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도준 씨, 응? 어제 지하 몇 시쯤 만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짧아서 예전 같았으면 결코 알아채지 못했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왜? 저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도준 씨가 웃었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래? 좀 이상하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마 쉬는 날이라 한가해서 그런가 봐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어제 그의 동료가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도준 씨가 어제 오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2시간 조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정상 퇴근 시간은 5시, 그렇다면 정확히 3시에 퇴근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너무나 완벽한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찜찜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도준 씨의 사무실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백화점 지하에서 고급 과일과 베이커리 세트를 몇 상자 산 뒤 그의 직장이 있는 서초동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가 일하는 곳은 국가기관이었습니다. 건물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몇몇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재수 씨 아니세요? 박서기관님 찾아오셨어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들렀어요. 도준 씨의 동료들은 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은 덕도 있었고, 제가 명절이나 특별한 날마다 잊지 않고 선물을 챙긴 덕도 있었습니다. 입구 근처에 앉아있던 한 여자 주무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서기관님은 정말 복 받으셨다니까. 아내분이 이렇게 능력 있고 예쁘시기까지 하니. 저는 웃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준 씨는 어디 갔나요? 아, 지금 자료 출력하러 인쇄실에 가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책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20년을 함께하면서 저는 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았지만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숨기려 해서가 아니라 제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휴대폰을 확인해야 할 정도가 되면 그 관계는 이미 의미를 잃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열자 깨끗하게 정리된 연락처와 메시지 목록이 보였습니다. 회사 그룹 채팅, 친구들 모임, 가족 채팅방. 특이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배달 앱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앱을 눌렀습니다. 주문 내역에는 커피, 점심, 도시락, 사무용품 등 자질구레. 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한 여자의 기록입니다.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그날, 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히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모두 모인 단체 채팅방에 올렸을 때 비로소 길고 길었던 제 복수는 끝을 맺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강남의 초고층 빌딩 42층 회의실을 나섰을 때 복도 끝에 디지털 시계는 정확히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잠들지 않는 거대한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죠. 발밑으로 길게 이어진 차들의 불빛은 마치 멈추지 않고 흐르는 빛의 강물 같았습니다. 저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지난 2달간 여의도 금융지구의 새로운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는 제 모든 시간을 집어삼켰습니다. 매일 동트기 전에 집을 나서 딸아이가 잠든 후에야 돌아오는 생활의 연속이었죠. 제 뒤를 따라오던 윤 비서가 개인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프로젝트가 끝났네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비서도 고생 많았어요. 며칠 푹 쉬어요.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켜자 수십 개의 알림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업무 관련 메시지, 은행 알림,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하나의 결제 문자. 청담동 레스토랑 라 시크릿 가든에서 280 영원 결제. 제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카드는 제가 남편 도준에게 생활비와 비상시에 사용하라고 준 가족 카드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액 결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도록 설정해 두었죠. 저는 그 글자들을 몇 초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라 시크릿 가든, 그곳을 알았습니다. 연인들의 프로포즈 장소로 유명한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레스토랑 중 하나였죠. 이 지난주 윤 비서가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며 올린 사진의 배경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 비서, 지난주 남자친구랑 갔던 곳 말이야. 윤 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라 시크릿 가든 말씀이시죠? 팀장님, 정말 꿈만 같은 곳이에요. 온통 촛불이랑 꽃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사진도 정말 예쁘게 나오고요.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인 것만 빼면요. 그러더니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 혹시 박서기관님이랑 데이트하시게요? 저는 따라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물어봤어요. 하지만 심장은 이유 없이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도준 씨가 그곳에 왜 갔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올해 39인 저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에서 최연소 여성 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했죠.
성공적인 커리어, 강남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 아파트, 그리고 무엇보다 자상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 10년의 연애와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가난한 대학생일 때부터 도준 씨는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언성을 높인 적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었죠. 그 생각을 하니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이 너무 과했나 봐. 이제 망상까지 하는구나.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설 때 우리 집 거실창으로 새어 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도준 씨가 젖은 머리를 털며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지혜야, 왔어.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의 어깨에 고개를 묻자 10년 동안 익숙해진 그의 샴푸 향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을 지배하던 불안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는 오늘 아빠랑 온종일 놀이터에서 살았더니 피곤했는지 일찍 잠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온해서 방금 전까지 남편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아, 맞다. 오늘 시크릿 가든에는 무슨 일로 갔어요? 머리를 닦던 도준 씨의 손이 아주 잠시 0.5초 정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죠. 아차, 깜빡하고 말을 못했네. 그는 제게 물을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부산에 사는 당신 동생 지아. 서울로 학회 때문에 올라왔었잖아. 솜이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들렀기에 저녁 사준 거야. 지아가요. 응. 그 레스토랑이 그렇게 유명한 곳인 줄은 몰랐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구나. 제 친동생 지아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정말 오랜만에 서울에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심을 한 거야? 도준 씨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삐쳤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삐치긴요. 내 돈 쓴 건데.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쳤습니다.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지. 도준 씨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처럼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우리 지혜, 마음도 예쁘지.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남자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겠어. 저녁을 먹고 저는 지아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소미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아이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최근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게 틀림없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2달 만에 처음으로 일 걱정 없이 남편의 곁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나 내일 하루 쉬어요. 도준 씨가 돌아봤습니다. 정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서 그가 몇 초간 말이 없다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지혜야, 나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잘까? 제 마음속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저를 자책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까지 돌봤으니 피곤한 게 당연하지. 제가 등을 돌리자 도준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아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앞으로는 내가 가정에 더 신경 쓸게. 당신도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남편이 곁에 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딸아이의 옷장에 걸린 작은 원피스 한 벌 때문에 저의 20년 믿음이 첫 번째 균열을 일으키게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지난 2달간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온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자 저는 몇 번 눈을 깜빡인 후에야 완전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옆자리에 손을 뻗었지만 차갑게 식은 시트만이 저를 맞았습니다. 도준 씨는 벌써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프로그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아빠 손에 이끌려 유치원에 갔을 시간이지만 오늘 제가 쉬는 날이라 직접 데려다 주기로 어젯밤에 이야기해 두었죠. 몸을 일으키자 침대 머리맡 테이블에 놓인 우유 한 잔과 작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명필인 도준 씨의 글씨체였습니다. 지혜야, 더 자. 아침으로 전복죽 끓여놨어. 꼭 챙겨 먹고. 글씨 아래에는 작은 하트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딸아이 소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곰 인형을 껴안고 짧은 다리를 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자다 깬 머리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죠. 저를 보자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저는 아이의 눈에서 스치는 아주 미세한 놀라움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써 자연스럽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쉬는 날. 우리 소미. 엄마가 유치원 데려다 줄게요. 아이는 몇 번 눈을 깜빡이더니 다시 고개를 숙여 곰인형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는 회사 가셨지. 저는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공주님 엄마가 예쁜 옷 입혀줄게요. 저는 소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옷장은 언제나 저보다 도준 씨가 더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색깔별로, 종류별로 옷들이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죠. 저는 원피스를 하나씩 꺼내 보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주 어떤 옷 입을까? 아이는 눈을 비비더니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제가 아이의 손끝을 따라가 보니 왼쪽 구석에 걸린 작은 흑백 체크무늬 원피스였습니다. 제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옷이 무척이나 낯이 익었습니다. 아주 익숙했습니다. 원피스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맞다. 어젯밤 지아가 올린 사진 속에서 소미가 입고 있던 바로 그 원피스였습니다. 저는 그 옷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직접 백화점에 가서 사준 옷이었으니까요. 저는 소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소미야, 이 옷은 어제 입었잖아. 아이가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입었잖아. 엄마가 사진에서 봤는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아이는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소미야, 왜 그래? 아이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관심 없잖아.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말을 마치자마자 아이는 와앙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몇 초가 흐른 뒤에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어. 우리 소미, 미안해.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아이는 겨우 울음을 그쳤습니다. 유치원으로 가는 내내 아이는 저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곰인형만 껴안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쿡쿡 쑤셨습니다. 어쩌면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팀장이 된 이후로 제 시간의 대부분은
회사에 속해 있었습니다. 도준 씨는 늘 말했죠. 걱정 말고 당신의 커리어를 쌓으라고, 집안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때는 그런 남편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잊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유치원 문 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고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제가 소미 엄마예요. 선생님은 몇 초간 저를 바라보다가 아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에는 아버님께서만 오셔서 제가 미처 못 알아봤네요. 누군가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는 제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옷소매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교실로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차로 돌아온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꾸만 아까 그 원피스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아의 SNS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소미는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제 시선이 한 곳에 배섰습니다. 원피스는 분명 같은 원피스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옷깃에 달린 작은 리본, 사진 속의 리본은 분명 붉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옷장에서 꺼냈던 원피스의 리본은 흰색이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그리고 몇십 초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미의 방으로 달려가 옷장을 열고 모든 옷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1분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의 그 원피스는 옷장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사진이 어제 찍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혹은 똑같이 생긴 다른 원피스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예전 사진을 써야 했을까? 왜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 목이 바싹 타들어오고 머릿속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어제 지아와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면 도준 씨는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걸까? 만약 도준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저는 딸아이의 옷더미 한가운데에 앉아 방 전체가 빙빙 도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아주 천천히 머릿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은 때로 이상할 정도로 정확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정말로 무언가가 궤도를 이탈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도준 씨의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게 할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 오전 딸아이의 방에 어지럽게 널린 옷들 한가운데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지만 저는 쉽사리 몸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두 다리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단단히 붙어버린 듯했고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 서로 부딪혔습니다. 불과 하룻밤 전까지만 해도 남편을 의심한 제 자신을 자책했었는데 아이의 작은 원피스 한 벌 때문에 제가 억지로 믿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선명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동생 지아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진이 대체 언제 찍은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무언가 숨겨진 사실이 있다면 제 섣부른 질문은 상대를 경계하게 만들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 물 한 컵을 따랐습니다. 겨우 한 모금을 마셨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도준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지혜야, 아침은 먹었어. 저는 물컵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해? 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한 여자의 기록입니다.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그날, 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히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모두 모인 단체 채팅방에 올렸을 때, 비로소 길고 길었던 제 복수는 끝을 맺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강남의 초고층 빌딩 42층 회의실을 나섰을 때, 복도 끝에 디지털 시계는 정확히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잠들지 않는 거대한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죠. 발밑으로 길게 이어진 차들의 불빛은 마치 멈추지 않고 흐르는 빛의 강물 같았습니다. 저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지난 2달간 여의도 금융지구의 새로운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는 제 모든 시간을 집어삼켰습니다. 매일 동트기 전에 집을 나서 딸아이가 잠든 후에야 돌아오는 생활의 연속이었죠. 제 뒤를 따라오던 윤 비서가 개인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프로젝트가 끝났네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비서도 고생 많았어요. 며칠 푹 쉬어요.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켜자 수십 개의 알림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업무 관련 메시지, 은행 알림,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하나의 결제 문자. 청담동 레스토랑 라 시크릿 가든에서 280영원 결제. 제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카드는 제가 남편 도준에게 생활비와 비상시에 사용하라고 준 가족 카드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액 결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도록 설정해 두었죠. 저는 그 글자들을 몇 초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라 시크릿 가든, 그곳을 알았습니다. 연인들의 프로포즈 장소로 유명한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레스토랑 중 하나였죠. 이 지난주 윤 비서가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며 올린 사진의 배경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 비서, 지난주 남자친구랑 갔던 곳 말이야. 윤 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라 시크릿 가든 말씀이시죠? 팀장님, 정말 꿈만 같은 곳이에요. 온통 촛불이랑 꽃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사진도 정말 예쁘게 나오고요.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인 것만 빼면요. 그러더니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 혹시 박서기관님이랑 데이트하시게요? 저는 따라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물어봤어요. 하지만 심장은 이유 없이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도준 씨가 그곳에 왜 갔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올해 39인 저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에서 최연소 여성 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했죠. 성공적인 커리어, 강남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 아파트, 그리고 무엇보다 자상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 10년의 연애와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가난한 대학생일 때부터 도준 씨는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언성을 높인 적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었죠. 그 생각을 하니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이 너무 과했나 봐. 이제 망상까지 하는구나.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설 때 우리 집 거실창으로 새어 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도준 씨가 젖은 머리를 털며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지혜야, 왔어.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의 어깨에 고개를 묻자 10년 동안 익숙해진 그의 샴푸 향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을 지배하던 불안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는 오늘 아빠랑 온종일 놀이터에서 살았더니 피곤했는지 일찍 잠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온해서 방금 전까지 남편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아, 맞다. 오늘 시크릿 가든에는 무슨 일로 갔어요? 머리를 닦던 도준 씨의 손이 아주 잠시 0.5초 정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죠. 아차, 깜빡하고 말을 못했네. 그는 제게 물을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부산에 사는 당신 동생 지아. 서울로 학회 때문에 올라왔었잖아. 솜이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들렀기에 저녁 사준 거야. 지아가요. 응. 그 레스토랑이 그렇게 유명한 곳인 줄은 몰랐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구나. 제 친동생 지아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정말 오랜만에 서울에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심을 한 거야? 도준 씨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삐쳤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삐치긴요. 내 돈 쓴 건데.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쳤습니다.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지. 도준 씨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처럼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우리 지혜, 마음도 예쁘지.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남자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겠어. 저녁을 먹고 저는 지아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소미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아이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최근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게 틀림없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2달 만에 처음으로 일 걱정 없이 남편의 곁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나 내일 하루 쉬어요. 도준 씨가 돌아봤습니다. 정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서 그가 몇 초간 말이 없다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지혜야, 나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잘까? 제 마음속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저를 자책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까지 돌봤으니 피곤한 게 당연하지. 제가 등을 돌리자 도준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아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앞으로는 내가 가정에 더 신경 쓸게. 당신도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남편이 곁에 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딸아이의 옷장에 걸린 작은 원피스 한 벌 때문에 저의 20년 믿음이 첫 번째 균열을 일으키게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지난 2달간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온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자 저는 몇 번 눈을 깜빡인 후에야 완전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옆자리에 손을 뻗었지만 차갑게 식은 시트만이 저를 맞았습니다. 도준 씨는 벌써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프로그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아빠 손에 이끌려 유치원에 갔을 시간이지만 오늘 제가 쉬는 날이라 직접 데려다 주기로 어젯밤에 이야기해 두었죠.
몸을 일으키자 침대 머리맡 테이블에 놓인 우유 한 잔과 작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명필인 도준 씨의 글씨체였습니다. 지혜야, 더 자. 아침으로 전복죽 끓여놨어. 꼭 챙겨 먹고. 글씨 아래에는 작은 하트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딸아이 소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곰 인형을 껴안고 짧은 다리를 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자다 깬 머리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죠. 저를 보자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저는 아이의 눈에서 스치는 아주 미세한 놀라움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써 자연스럽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쉬는 날. 우리 소미. 엄마가 유치원 데려다 줄게요. 아이는 몇 번 눈을 깜빡이더니 다시 고개를 숙여 곰 인형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는 회사 가셨지. 저는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공주님 엄마가 예쁜 옷 입혀줄게요. 저는 소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옷장은 언제나 저보다 도준 씨가 더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색깔별로, 종류별로 옷들이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죠. 저는 원피스를 하나씩 꺼내 보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주 어떤 옷 입을까? 아이는 눈을 비비더니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제가 아이의 손끝을 따라가 보니 왼쪽 구석에 걸린 작은 흑백 체크무늬 원피스였습니다. 제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옷이 무척이나 낯이 익었습니다. 아주 익숙했습니다. 원피스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맞다. 어젯밤 지아가 올린 사진 속에서 소미가 입고 있던 바로 그 원피스였습니다. 저는 그 옷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직접 백화점에 가서 사준 옷이었으니까요. 저는 소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소미야, 이 옷은 어제 입었잖아. 아이가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입었잖아. 엄마가 사진에서 봤는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아이는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소미야, 왜 그래? 아이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관심 없잖아.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말을 마치자마자 아이는 와앙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몇 초가 흐른 뒤에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어. 우리 소미, 미안해.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아이는 겨우 울음을 그쳤습니다. 유치원으로 가는 내내 아이는 저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곰인형만 껴안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쿡쿡 쑤셨습니다. 어쩌면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팀장이 된 이후로 제 시간의 대부분은 회사에 속해 있었습니다. 도준 씨는 늘 말했죠. 걱정 말고 당신의 커리어를 쌓으라고. 집안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때는 그런 남편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잊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유치원 문 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고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제가 소미 엄마예요. 선생님은 몇 초간 저를 바라보다가 아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에는 아버님께서만 오셔서 제가 미처 못 알아봤네요. 누군가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는 제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옷소매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교실로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차로 돌아온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꾸만 아까 그 원피스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아의 SNS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진은 그대로 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한 여자의 기록입니다.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그날, 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히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모두 모인 단체 채팅방에 올렸을 때 비로소 길고 길었던 제 복수는 끝을 맺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강남의 초고층 빌딩 42층 회의실을 나섰을 때 복도 끝에 디지털 시계는 정확히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잠들지 않는 거대한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죠. 발밑으로 길게 이어진 차들의 불빛은 마치 멈추지 않고 흐르는 빛의 강물 같았습니다. 저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지난 2달간 여의도 금융지구의 새로운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는 제 모든 시간을 집어삼켰습니다. 매일 동트기 전에 집을 나서 딸아이가 잠든 후에야 돌아오는 생활의 연속이었죠. 제 뒤를 따라오던 윤 비서가 개인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프로젝트가 끝났네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비서도 고생 많았어요. 며칠 푹 쉬어요.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켜자 수십 개의 알림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업무 관련 메시지, 은행 알림,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하나의 결제 문자. 청담동 레스토랑 라 시크릿 가든에서 280영원 결제. 제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카드는 제가 남편 도준에게 생활비와 비상시에 사용하라고 준 가족 카드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액 결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도록 설정해 두었죠. 저는 그 글자들을 몇 초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라 시크릿 가든, 그곳을 알았습니다. 연인들의 프로포즈 장소로 유명한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레스토랑 중 하나였죠. 이 지난주 윤 비서가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며 올린 사진의 배경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 비서, 지난주 남자친구랑 갔던 곳 말이야. 윤 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라 시크릿 가든 말씀이시죠? 팀장님, 정말 꿈만 같은 곳이에요. 온통 촛불이랑 꽃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사진도 정말 예쁘게 나오고요.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인 것만 빼면요. 그러더니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 혹시 박서기관님이랑 데이트하시게요? 저는 따라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물어봤어요. 하지만 심장은 이유 없이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도준 씨가 그곳에 왜 갔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올해 39인 저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에서 최연소 여성 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했죠. 성공적인 커리어, 강남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 아파트, 그리고 무엇보다 자상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 10년의 연애와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가난한 대학생일 때부터 도준 씨는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언성을 높인 적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었죠. 그 생각을 하니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이 너무 과했나 봐. 이제 망상까지 하는구나.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설 때 우리 집 거실창으로 새어 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도준 씨가 젖은 머리를 털며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지혜야, 왔어.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의 어깨에 고개를 묻자 10년 동안 익숙해진 그의 샴푸 향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을 지배하던 불안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는 오늘 아빠랑 온종일 놀이터에서 살았더니 피곤했는지 일찍 잠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온해서 방금 전까지 남편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아, 맞다. 오늘 나 시크릿 가든에는 무슨 일로 갔어요? 머리를 닦던 도준 씨의 손이 아주 잠시 0.5초 정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죠. 아차, 깜빡하고 말을 못했네. 그는 제게 물을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부산에 사는 당신 동생 지아. 서울로 학회 때문에 올라왔었잖아. 솜이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들렀기에 저녁 사준 거야. 지아가요. 응. 그 레스토랑이 그렇게 유명한 곳인 줄은 몰랐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구나. 제 친동생 지아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정말 오랜만에 서울에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심을 한 거야? 도준 씨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삐쳤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삐치긴요. 내 돈 쓴 건데.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쳤습니다.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지. 도준 씨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처럼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우리 지혜, 마음도 예쁘지.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남자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겠어. 저녁을 먹고 저는 지아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소미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아이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최근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게 틀림없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2달 만에 처음으로 일 걱정 없이 남편의 곁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나 내일 하루 쉬어요. 도준 씨가 돌아봤습니다. 정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서 그가 몇 초간 말이 없다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지혜야, 나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잘까? 제 마음속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저를 자책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까지 돌봤으니 피곤한 게 당연하지. 제가 등을 돌리자 도준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아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앞으로는 내가 가정에 더 신경 쓸게. 당신도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남편이 곁에 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딸아이의 옷장에 걸린 작은 원피스 한 벌 때문에 저의 20년 믿음이 첫 번째 균열을 일으키게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지난 2달간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온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자 저는 몇 번 눈을 깜빡인 후에야 완전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옆자리에 손을 뻗었지만 차갑게 식은 시트만이 저를 맞았습니다.
도준 씨는 벌써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프로그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아빠 손에 이끌려 유치원에 갔을 시간이지만 오늘 제가 쉬는 날이라 직접 데려다 주기로 어젯밤에 이야기해 두었죠. 몸을 일으키자 침대 머리맡 테이블에 놓인 우유 한 잔과 작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명필인 도준 씨의 글씨체였습니다. 지혜야, 더 자. 아침으로 전복죽 끓여놨어. 꼭 챙겨 먹고. 글씨 아래에는 작은 하트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한 여자의 기록입니다.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그날, 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히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모두 모인 단체 채팅방에 올렸을 때 비로소 길고 길었던 제 복수는 끝을 맺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강남의 초고층 빌딩 42층 회의실을 나섰을 때 복도 끝에 디지털 시계는 정확히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잠들지 않는 거대한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죠. 발밑으로 길게 이어진 차들의 불빛은 마치 멈추지 않고 흐르는 빛의 강물 같았습니다. 저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지난 2달간 여의도 금융지구의 새로운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는 제 모든 시간을 집어삼켰습니다. 매일 동트기 전에 집을 나서 딸아이가 잠든 후에야 돌아오는 생활의 연속이었죠. 제 뒤를 따라오던 윤 비서가 개인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프로젝트가 끝났네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비서도 고생 많았어요. 며칠 푹 쉬어요.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켜자 수십 개의 알림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업무 관련 메시지, 은행 알림,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하나의 결제 문자. 청담동 레스토랑 라 시크릿 가든에서 280영원 결제. 제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카드는 제가 남편 도준에게 생활비와 비상시에 사용하라고 준 가족 카드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액 결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도록 설정해 두었죠. 저는 그 글자들을 몇 초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라 시크릿 가든, 그곳을 알았습니다. 연인들의 프로포즈 장소로 유명한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레스토랑 중 하나였죠. 이 지난주 윤 비서가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며 올린 사진의 배경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 비서, 지난주 남자친구랑 갔던 곳 말이야. 윤 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라 시크릿 가든 말씀이시죠? 팀장님, 정말 꿈만 같은 곳이에요. 온통 촛불이랑 꽃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사진도 정말 예쁘게 나오고요.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인 것만 빼면요. 그러더니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 혹시 박서기관님이랑 데이트하시게요? 저는 따라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물어봤어요. 하지만 심장은 이유 없이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도준 씨가 그곳에 왜 갔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올해 39인 저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에서 최연소 여성 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했죠. 성공적인 커리어, 강남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 아파트, 그리고 무엇보다 자상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 10년의 연애와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가난한 대학생일 때부터 도준 씨는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언성을 높인 적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었죠. 그 생각을 하니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이 너무 과했나 봐. 이제 망상까지 하는구나.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설 때 우리 집 거실창으로 새어 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도준 씨가 젖은 머리를 털며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지혜야, 왔어.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의 어깨에 고개를 묻자 10년 동안 익숙해진 그의 샴푸 향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을 지배하던 불안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는 오늘 아빠랑 온종일 놀이터에서 살았더니 피곤했는지 일찍 잠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온해서 방금 전까지 남편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아, 맞다. 오늘 나 시크릿 가든에는 무슨 일로 갔어요? 머리를 닦던 도준 씨의 손이 아주 잠시 0.5초 정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죠. 아차, 깜빡하고 말을 못했네. 그는 제게 물을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부산에 사는 당신 동생 지아. 서울로 학회 때문에 올라왔었잖아. 솜이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들렀기에 저녁 사준 거야. 지아가요. 응. 그 레스토랑이 그렇게 유명한 곳인 줄은 몰랐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구나. 제 친동생 지아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정말 오랜만에 서울에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심을 한 거야? 도준 씨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삐쳤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삐치긴요. 내 돈 쓴 건데.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쳤습니다.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지. 도준 씨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처럼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우리 지혜, 마음도 예쁘지.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남자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겠어. 저녁을 먹고 저는 지아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소미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아이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최근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게 틀림없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2달 만에 처음으로 일 걱정 없이 남편의 곁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나 내일 하루 쉬어요. 도준 씨가 돌아봤습니다. 정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서 그가 몇 초간 말이 없다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지혜야, 나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잘까? 제 마음속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저를 자책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까지 돌봤으니 피곤한 게 당연하지. 제가 등을 돌리자 도준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아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앞으로는 내가 가정에 더 신경 쓸게. 당신도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남편이 곁에 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딸아이의 옷장에 걸린 작은 원피스 한 벌 때문에 저의 20년 믿음이 첫 번째 균열을 일으키게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지난 2달간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온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자 저는 몇 번 눈을 깜빡인 후에야
완전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옆자리에 손을 뻗었지만 차갑게 식은 시트만이 저를 맞았습니다. 도준 씨는 벌써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프로그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아빠 손에 이끌려 유치원에 갔을 시간이지만 오늘 제가 쉬는 날이라 직접 데려다 주기로 어젯밤에 이야기해 두었죠. 몸을 일으키자 침대 머리맡 테이블에 놓인 우유 한 잔과 작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명필인 도준 씨의 글씨체였습니다. 지혜야, 더 자. 아침으로 전복죽 끓여놨어. 꼭 챙겨 먹고. 글씨 아래에는 작은 하트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딸아이 소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곰 인형을 껴안고 짧은 다리를 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자다 깬 머리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죠. 저를 보자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저는 아이의 눈에서 스치는 아주 미세한 놀라움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써 자연스럽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쉬는 날. 우리 소미. 엄마가 유치원 데려다 줄게요. 아이는 몇 번 눈을 깜빡이더니 다시 고개를 숙여 곰인형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는 회사 가셨지. 저는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공주님 엄마가 예쁜 옷 입혀줄게요. 저는 소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옷장은 언제나 저보다 도준 씨가 더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색깔별로, 종류별로 옷들이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죠. 저는 원피스를 하나씩 꺼내 보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주 어떤 옷 입을까? 아이는 눈을 비비더니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제가 아이의 손끝을 따라가 보니 왼쪽 구석에 걸린 작은 흑백 체크무늬 원피스였습니다. 제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옷이 무척이나 낯이 익었습니다. 아주 익숙했습니다. 원피스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맞다. 어젯밤 지아가 올린 사진 속에서 소미가 입고 있던 바로 그 원피스였습니다. 저는 그 옷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직접 백화점에 가서 사준 옷이었으니까요. 저는 소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소미야, 이 옷은 어제 입었잖아. 아이가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입었잖아. 엄마가 사진에서 봤는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아이는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소미야, 왜 그래? 아이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관심 없잖아.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말을 마치자마자 아이는 와앙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몇 초가 흐른 뒤에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어. 우리 소미, 미안해.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아이는 겨우 울음을 그쳤습니다. 유치원으로 가는 내내 아이는 저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곰인형만 껴안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쿡쿡 쑤셨습니다. 어쩌면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팀장이 된 이후로 제 시간의 대부분은 회사에 속해 있었습니다. 도준 씨는 늘 말했죠. 걱정 말고 당신의 커리어를 쌓으라고. 집안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때는 그런 남편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잊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유치원 문 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고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제가 소미 엄마예요. 선생님은 몇 초간 저를 바라보다가 아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에는 아버님께서만 오셔서 제가 미처 못 알아봤네요. 누군가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는 제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옷소매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교실로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차로 돌아온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꾸만 아까 그 원피스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아의 SNS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소미는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제 시선이 한 곳에 배섰습니다. 원피스는 분명 같은 원피스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옷깃에 달린 작은 리본, 사진 속의 리본은 분명 붉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옷장에서 꺼냈던 원피스의 리본은 흰색이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그리고 몇십 초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미의 방으로 달려가 옷장을 열고 모든 옷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1분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의 그 원피스는 옷장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사진이 어제 찍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혹은 똑같이 생긴 다른 원피스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예전 사진을 써야 했을까? 왜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 목이 바싹 타들어오고 머릿속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어제 지아와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면 도준 씨는 누구와 함께 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한 여자의 기록입니다.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그날, 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히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모두 모인 단체 채팅방에 올렸을 때 비로소 길고 길었던 제 복수는 끝을 맺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강남의 초고층 빌딩 42층 회의실을 나섰을 때 복도 끝에 디지털 시계는 정확히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잠들지 않는 거대한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죠. 발밑으로 길게 이어진 차들의 불빛은 마치 멈추지 않고 흐르는 빛의 강물 같았습니다. 저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지난 2달간 여의도 금융지구의 새로운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는 제 모든 시간을 집어삼켰습니다. 매일 동트기 전에 집을 나서 딸아이가 잠든 후에야 돌아오는 생활의 연속이었죠. 제 뒤를 따라오던 윤 비서가 개인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프로젝트가 끝났네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비서도 고생 많았어요. 며칠 푹 쉬어요.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켜자 수십 개의 알림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업무 관련 메시지, 은행 알림,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하나의 결제 문자. 청담동 레스토랑 라 시크릿 가든에서 280 영원 결제. 제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카드는 제가 남편 도준에게 생활비와 비상시에 사용하라고 준 가족 카드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액 결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도록 설정해 두었죠. 저는 그 글자들을 몇 초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라 시크릿 가든, 그곳을 알았습니다. 연인들의 프러포즈 장소로 유명한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레스토랑 중 하나였죠. 1. 이 지난주 윤 비서가 남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받았다며 올린 사진의 배경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 비서, 지난주 남자친구랑 갔던 곳 말이야. 윤 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라 시크릿 가든 말씀이시죠? 팀장님, 정말 꿈만 같은 곳이에요. 온통 촛불이랑 꽃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사진도 정말 예쁘게 나오고요.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인 것만 빼면요. 그러더니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 혹시 박서기관님이랑 데이트하시게요? 저는 따라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물어봤어요. 하지만 심장은 이유 없이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도준 씨가 그곳에 왜 갔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올해 39인 저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에서 최연소 여성 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했죠. 성공적인 커리어, 강남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 아파트, 그리고 무엇보다 자상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 10년의 연애와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가난한 대학생일 때부터 도준 씨는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언성을 높인 적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었죠. 그 생각을 하니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이 너무 과했나 봐. 이제 망상까지 하는구나.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설 때 우리 집 거실 창으로 새어 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도준 씨가 젖은 머리를 털며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지혜야, 왔어.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의 어깨에 고개를 묻자 10년 동안 익숙해진 그의 샴푸 향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을 지배하던 불안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는 오늘 아빠랑 온종일 놀이터에서 살았더니 피곤했는지 일찍 잠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온해서 방금 전까지 남편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아, 맞다. 오늘 라 시크릿 가든에는 무슨 일로 갔어요? 머리를 닦던 도준 씨의 손이 아주 잠시 0.5초 정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죠. 아차, 깜빡하고 말을 못했네. 그는 제게 물을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부산에 사는 당신 동생 지아. 서울로 학회 때문에 올라왔었잖아. 솜이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들렀기에 저녁 사준 거야. 지아가요. 응. 그 레스토랑이 그렇게 유명한 곳인 줄은 몰랐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구나. 제 친동생 지아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정말 오랜만에 서울에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심을 한 거야? 도준 씨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삐쳤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삐치긴요. 내 돈 쓴 건데.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쳤습니다.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지. 도준 씨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처럼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우리 지혜, 마음도 예쁘지.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남자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겠어. 저녁을 먹고 저는 지아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소미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아이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최근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게 틀림없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2달 만에 처음으로 일 걱정 없이 남편의 곁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나 내일 하루 쉬어요. 도준 씨가 돌아봤습니다. 정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서 그가 몇 초간 말이 없다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지혜야, 나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잘까? 제 마음속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저를 자책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까지 돌봤으니 피곤한 게 당연하지. 제가 등을 돌리자 도준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아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앞으로는 내가 가정에 더 신경 쓸게. 당신도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남편이 곁에 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딸아이의 옷장에 걸린 작은 원피스 한 벌 때문에 저의 20년 믿음이 첫 번째 균열을 일으키게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지난 2달간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온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자 저는 몇 번 눈을 깜빡인 후에야 완전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옆자리에 손을 뻗었지만 차갑게 식은 시트만이 저를 맞았습니다. 도준 씨는 벌써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프로그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아빠 손에 이끌려 유치원에 갔을 시간이지만 오늘 제가 쉬는 날이라 직접 데려다 주기로 어젯밤에 이야기해 두었죠. 몸을 일으키자 침대 머리맡 테이블에 놓인 우유 한 잔과 작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명필인 도준 씨의 글씨체였습니다. 지혜야, 더 자. 아침으로 전복죽 끓여놨어. 꼭 챙겨 먹고. 글씨 아래에는 작은 하트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야. 딸아이 소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곰 인형을 껴안고 짧은 다리를 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자다 깬 머리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죠. 저를 보자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 저는 아이의 눈에서 스치는 아주 미세한 놀라움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써 자연스럽게 웃으며 2팔을 벌렸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쉬는 날. 우리 소미, 엄마가 유치원 데려다 줄게요. 아이는 몇 번 눈을 깜빡이더니 다시 고개를 숙여 곰인형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는 회사 가셨지.